네, 이제 그 마르크스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을 좀 보는데요. 그 마르크스의 그 외조부, 사실은 양가 마찬가지인데요. 양가가 전부 다 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외조부는 네덜란드 출신의 랍비, 유대교의 어떤 목사 비슷한 성직자였다는 거죠. 외조부. 그 친가도 역시 이제 트리오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랍비 집안이었다. 그리고 이제 포도밭, 마르크스의 고향 트리오가 어, 포도주로 유명한 곳이라 그랬죠. 포도밭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 그 중산층, 중산계급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중산층이라는 말을 그 어떤 가운데 중자로 쓰는 건 사실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 무거울 중자, 시민계급이라는 겁니다.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산층. 이제 귀족은 아니지만 세속에서 있었어요. 즉 생산계급에 있어서는 상류층에 속한, 즉 재산이 있는 부르주아였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할아버지도 트리오의 랍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리오의 지위는 세습이 되는데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큰아버지가 물려받았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이제 1814년, 마르크스 태어나기 4년 전에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1812년에 유대인 해방령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812년에 일시적으로 유예가 됩니다. 유대인 해방령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유대인은 시민권이 없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공직자가 될 수가 없고 공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못 되니까 뭐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면서 자유주의 세상으로 인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그 신분적인 억압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공직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유대인 해방령이에요. 그런데 1812년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역시 이제 그 변호사였지만 그 법률가나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죠. 왜 유예가 되냐면 유대인 해방령은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이 커요. 그런데 이 트리어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에 소속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다시 그 프레이션으로 다시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가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철회가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 자유주의 세상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유대인 해방령이 유예가 됐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이제 그 변호사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탄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탄원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션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서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신분을 버리기로 합니다.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교, 루터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데요. 복음주의 신교로 해서 개종을 되면서 유대인에서 벗어납니다. 1825년에 마르크스가 7살 때네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다 개종하게 돼서 유대인의 신분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르크스 집안이 유대인 집안이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트리어가 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분쟁 지역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마르크스가 유대인 지배였던 유대인 문제에 대해라는 책도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 문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카우치키라든지 혁명가들 중에 유대인이 많았어요. 라살이라든지 유대인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 그래서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이제 유대교식 교육이 아니라 루터파식 교육을 하는데 이거 가정교육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초등학교 과정은 그 집에서 보냈다는 거죠. 주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볼테르와 루소 이런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존경해서 이 책 이러한 글들을 암기할 정도였다. 마르크스의 기억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프랑스 계몽주의와 공화주의. 그 당시 프레이션은 군주정이었는데 공화주의자였다. 자유주의자였겠죠. 그래서 프레이션 왕국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그 헌법 제정운동, 부르주아 헌법 제정운동에도 참여했고 마르크스는 이제 그러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마르크스 아버지가 이제 말년이라 하면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돌아가시는데 그 말년에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프레이션 왕국에 우호적이었다. 마르크스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진을 죽을 때까지 했다면서 엥게스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죽었을 때 관에 아버지 사진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가족들이 있는데 마르크스의 외가 쪽에 마르크스의 이모는 네덜란드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나중에 어려울 때 생활이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가 마르크스가 태어난 생가예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었는데요. 이 안쪽에도 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정원에 안쪽에 정원이 있습니다. 집안에. 유럽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중세 때부터 있으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집 앞에 미국 보면 이 집 앞에 출입문 건물 바깥에 정원이 있잖아요. 유럽에 프랑스나 중세 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정원이 그러니까 건물이 이 사각형으로 뺑 둘러싸 있고 그 사각형 안에 정원이 있는 이 안에 조그만 정원이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9남매 중에 셋째다. 셋째니까 위에 형과 누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형이 죽으면서 이제 장남이 됐다는 거죠. 10살 때까지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고 드디어 이제 12살 이후에 그 김나지엄에 들어갑니다. 김나지엄은 이제 지금도 있는데 일종의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과정에만 꼭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그러한 것도 이제 포함돼. 미국도 보면은 12학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 같은 학교에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마르크스는 12살, 우리를 치면 중학교서부터 들어갔다는 거죠.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건 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이나 사회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비렐림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의 이름을 따는 고등학교죠. 이 교장은 그 아버지의 친구였고 역시 자유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1832년에 마르크스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겠죠. 1832년에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830년이면 18년에 태어났으니까
14살 때 정도죠. 중학교 3학년 때쯤에 경찰이 학교를 수색해서 학교가 탄압을 받았다. 막스가 이런 걸 다 이제 지켜봤죠. 그래서 저항의식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고등학교의 자유주의 교육이 치안 방해 행위를 선동한다는 이유로 교장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상황의 교사들을 학교에서 추방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와 그다음에 고등학교 김나지움의 분위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 청소년기에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정신, 자유와 평등, 공화주의, 휴머니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183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그 논문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제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이제 대학원에서만 논문을 제출을 하는데 일부는 이제 대학에서도 논문을 제출하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논문을 제출합니다. 이때 막스가 제출한 논문이 한 젊은이의 직업 선택에 관한 고차. 근데 여기에 이제 고3인 마르크스의 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데 매우 조숙하다. 대부분 조숙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인문계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우리와 달리 이 청소년기 때 세계관이 그 형성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그 고등학생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그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사회에 진출하려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두 번째는 그 직업을 당연히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공부 이후에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 두 가지 직업에 대한 소망과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졸업 논문의 일부를 이제 잠깐 발췌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렇죠. 일단 안정적이다. 직업이 안정적이고 수입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인류에 기여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의 경쟁 사회에서 특히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어렵다. 그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막스가 졸업한 고등학교입니다. 프리드리히 베를린 김나죠. 그 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는데요. 그 현대식 건물로 개축을 합니다. 원래 그때 있던 중세 봉건식의 건물은 그 허물고 현대식 건물로 개축을 한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런 그 현판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를 기념할 수 있는 작은 정원도 있어요. 작은 정원도 있고 그 학교 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교 현관 안에 마르크스에 관한 학교 다닐 때 그 마르크스가 제출했던 어떤 그 리포트, 제출했던 리포트, 그다음에 뭐 졸업장,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성적표 이런 것까지 다 유리 장식장 안에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어로 된 그 리포트도 있고 트리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막스가 탄생하기 직전에 프랑스의 영토가 되는 등 트리어는 프랑스 영향권에 깊이 관여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르크스가 어릴 때부터 이 프랑스 문화권, 프랑스어를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청소년기 때부터 프랑스어를 잘했다. 이건 되게 중요하다. 프랑스어를 잘했다는 거. 왜? 그 프랑스가 그 당시에는 가장 그 혁명적이었죠. 공산주의 세상에
그 가장 앞선 곳이었는데 이 프랑스어를 함으로써 이러한 발전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 일부입니다. 사소하고 한정적이며 이기적인 기쁨을 향유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의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거죠. 이런 비유를 치면 돈 많이 버는 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사장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인기 연예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지향하기 위한 어떤 권력지향적인 직업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중요하다. 근데 막스는 사람은 단순히 남의 예속적 도구로 살 것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자립하고 자기의 독립심,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서도 인류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막스의 인생관이 나타나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명으로 믿고 있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불안하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와의 관계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뭐 철학자가 되고 싶다. 철학 교수가 되겠다. 근데 사회에는 이미 철학 교수가 있죠. 철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만인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떠한 짐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 마르크스는 이제 인류를 위한 직업을 갖는다면 그것이 안락한 것이 아니더라도 힘든 거더라도 그러한 직업을 선택합니다. 혁명가적인 이제 어떤 자질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짐이라는 것은 만인을 위한 희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소하고 한정적이며 이기적인 기쁨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 속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삶이 훨씬 고별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인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 숨쉬게 된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자기 업적을 역사에 남긴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를 태운 죄는 고귀한 인간들의 반짝이는 눈물로 적셔질 것이다. 어떤 열심히 노력한 거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그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죠. 인류 혁명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고귀한 인간들, 그러한 역사적인 그 기여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역사를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도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그 선배들, 과거의 그 선조들의 그러한 희생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일을 한다면 어떠한 고통이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후대에 뜻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줄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인류를 위한 삶, 즉 혁명가적인 삶을 살겠다고 이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 결심을 한 거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인간 해방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대단한 막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에는 그 막스의 대학 시절을 보겠습니다.